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 집안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수상한 만남을 둘러싸고 박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 이슈, 이정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1명이니까 3명이 탈락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박찬주 후보가 사퇴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1차 컷오프 발표를 했습니다. 11명 후보 중에 8명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3명의 후보가 탈락을 했고요. 사실 이제 정가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정가에서는 세 사람이 되게 좀 당내 기반이 좀 약한 분들이 이번 1차 컷오프를 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사실 예상대로 장기표, 장성민, 박진 이 세 분이 지금 탈락을 했습니다. 즉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이렇게 지금 8사람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죠. 네, 국정상황실장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계열 어쨌든 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뿌리가 사실 없죠. 그렇죠. 뿌리가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종편에 시사 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좀 이름을 알렸다가 이 국민의힘에 다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상황이라 당내 기반이 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표 후보 사실 좀 안타까워요. 예,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죠. 예, 제야 운동권, 정말 명망 있는 운동권이었고 아직도 이 진영을 떠나서 운동권 후배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상황이죠. 분이시고, 근데 역시 국민의힘에 이제 당내 기반이 없는 상황. 근데 박진 후보 같은 경우 참 열심히 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외교 안보 이쪽에 특화된 어떤 장점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왜 종로구에서 그때 한번 못 나오시고 하면서 낙선을 했나요? 예. 그러고 나서 한 8년 그렇게 쉬었죠. 가까이 이제 지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당내에 좀 멀어진 어떤 그런 상황, 그 각각의 이유 때문에 아마 세 분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까지는 대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의원, 역시 황교안 대표도 대표를 한 경력이 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안상수 전 의원도 인천시장도 오고 경력이 화려합니다만은 탈락 가능성도 거론이 안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안상수 후보의 경우, 최근까지 활발하게 어쨌든 정치 활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당시 홍준표 대표 시절에 아마도 당 지도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때 의견도 내고, 그때 당시에 이 옷을 또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입어서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다니는데요. 연예인 못지않게 화려하게 입고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얼마 전에 또 허경영까지 만나가지고 그 하늘궁이라고 허경영이 있는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화제가 됐었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화제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행보가 돋보였고요. 황교안 후보 역시 가장 최근에 당대표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럼요. 총선을 패배는 했지만 총선을 이끌었고 이런 그걸 이제 그 최신 효과라고 그러죠. 최신 효과.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황교안 또 안상수 후보는 또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컷오프.
8강에서 4강으로 압축하는 게 다음 달 8일, 10월 8일 아닙니까? 네네, 10월 8일입니다. 추석을 지내고 네. 4강으로 압축이 되는데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1차 8강 이전까지. 그렇습니다. 1차 오늘 20대 80 선거인단이 20%, 그다음에 여론조사 80%로 1차가 끝났고요. 이제부터 10월 8일 직전까지 자그마치 6차례나 TV 토론을 엽니다. 뭐 아주 그냥 치열한 접전이 그렇죠. 벌어지겠네요. TV 토론 안 한다고? 에이, TV 토론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고 지금 펼쳐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내일 1차 토론이. 6번이나. 예, 내일 1차 바로 내일 하네요. 내일 바로 1차 토론입니다. 예, 그래서 16일 날. 아마도 이제 바로 이 고발 사주 뭐 프레이밍이 뭐니 이런 것들이 뭐 혼재돼 갖고 내일 아주 폭발적으로 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내가 토론을 못 한다고 뭐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2차가 10월 8일입니다. 2차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늘어나요. 30%. 그 다음에 여론조사 줄어듭니다. 70%로 해서 4명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5일이 이제 최종인데요. 11월 5일까지 10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방순회 토론회를 엽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전에 같으면은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대중들을 또 유권자들을 예, 그렇죠. 당원들을 모아가지고 합동 토론회 뭐 합동 연설회 이런 거 했는데 설거지도 하면서. 코로나 예. 시국이니까 TV 토론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군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2차 컷오프 때는 30대 70 그리고 50대 55. 본선은 50대 50, 11월 5일이. 예, 되는데 이번에는 20대 80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100%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국민 여론조사로 하려다가 당원 20%를 넣었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1차 컷오프의 순위 이거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일단 근소하게나마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이 국장도 혹시 정보가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사실 각 기자들이 이 10시에 이 발표하자마자 뭐 휴대폰 전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 뭐 윤, 그다음에 유까지는 유까지는 되는데 최재형, 원희룡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 그건 확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최재형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된 게 한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지금 1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앞에 부분에서 누가 1위냐 이게 지금 중심이라 뒤에 이렇게 정확하게 순위가 나온 건 아직 저도 입수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는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간 집안 싸움이랄까? 네. 이게 이제 격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일 TV 토론을 필두로 해서 6차의 토론에서도 두 사람이 격한 공방을 주고받겠지만 이미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도 두 사람이 상당히 공방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윤석열 측에서 박지원과 조성은이 만난 8월 11일 그 자리에 제3자가 동석을 했다. 네. 그런데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모측 캠프라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뭐 홍준표라고 직접 지칭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캠프 이름도 또는 뭐 해당자 이름도 캠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홍준표 캠프 측 아닌가 하는 소문들이 정치권에서 쫙 도니까 홍준표 측에서 자가공을 했어요. 이제 토론을 한 것이죠. 참석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필영 조직 일부 본부장이죠. 네, 국정원 그렇습니다. 출신인데 예. 이제 이분이 또 해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3자가 동석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밥 먹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 그건 38층이고 아마 32층에는 또 안 가도 있습니다만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꼭 동석을 하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그날의 동선이 겹쳐져서 만남의 어떤 흔적이라도 있느냐. 제가 뭐 확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윤 캠프와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 또 돌아가는 어떤 뭐 소위 얘기하는 정보지에 나오는 정보들을 좀 종합한 결과 자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 하면 꽤 오래전부터 홍준표 캠프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예. 이게 계속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이름이 돌기 시작하는 거는 TV조선이 예, 그, 조성은 씨 SNS를 통해서 38층, 롯데호텔 38층 그 식당을, 통해서 박지원과 만났다. 이런 보도를 한 직후부터 누구누구다. 라는 그 아예 정가에서는 기자들끼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근데 윤캠프 쪽의 입장에서는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제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명불상의 제3자를 함께해서 이건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위 여부는 사실상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수사를. 복도에 CCTV라든지 예. 이런 걸로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QR코드도 있고 예, 예. 또 뭐 식대 영수증도 있고 네, 그때 그렇습니다. 서브원 또 호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기가 밥 갖다 먹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불상자라고 해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윤캠프 입장인데 아무튼 이게 여러 경선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 요인들이 이제 겹쳐져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가 이제 페이크냐 이거를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 고리는 이제 수사기관이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지금 양쪽에서 다 고발이 들어갔는데 한쪽만 수사를 한다? 이것도 나중에 형평성에 굉장히 남을 겁니다. 경선이고 대선이고 이런 속에서의 수사기관이 특정 정파나 특정 후보 측만 뭐 수사를 한다. 이걸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지금 키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의 동석자로 알려진 이필영, 네. 지금은 조직 1본부장을 맡고 있고 네네. 국정원 출신이죠. 네. 이분이 지금 본인은 아주 강력히 부인을 했더라고요. 네. 홍준표 후보와는 아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7년 정도의 어떤 친분이 있고 사실 국정원도 담당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파트, 국내 파트 이런 네. 파트에서만 거의 오랫동안 일을 하거든요. 타 부처로 이렇게 1차, 2차가 이렇게 섞이거나 잘 그렇지 않은데 오랫동안 또 공을 들여야 되고 휴민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지금 이필영 본부장이 맡은 담당은 그러니까 국내 정보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이오라고 오랫동안 한 거예요. 국내 정보 예, 통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국회 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권을 많이 알 수밖에 없었고 홍준표 아마 후보하고는 그 이전에 어떤 뭐 그 서로 간에 어떤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 취재를 하면서 이필영 본부장 만난 적도 있어요. 뭐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한데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제 국정원을 떠난 다음에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홍준표 정치인을 되게 많이 도왔던 사람인데 2017년도부터 아예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그 홍준표를 돕는다 하고 어떤 직위도 갖고 하면서 공식 활동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예, 마쿠에서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은 본색을 잘 안 드러내죠. 예, 예. 그런데 본인은 뭐 조성은이는 그렇다 치고 박지원도 일면식도 없다. 국회를 담당하는 정보원이고 그 정치권 담당을 오래 한 사람인데 기자들도 알 정도인데 박지원하고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일면식도 없었다. 이게 믿어집니까? 사실 박지원 같은 예, 예. 그런 중요한 그럼요. 정치인을 예, 예. 일면식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기자로서 그 아이오들을 꽤 많이 만났고 서로 이제 뭐 교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단언해서 안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내 그 정치 담당 아이오인데 일면식 정도가 아니라 전화 연락처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연락처를 모를 수는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오가 그렇다 국회 담당이 무슨 기자들처럼 뭐 팀장이 있고 각 출입 뭐 야당 출입 여당 출입해가지고 수명씩 있는 뭐 이 신문사의 어떤 그런 편집국의 정치부가 아닌 이상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그리고 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당도 많이 사실 옮기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으로도 분류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연락처도 없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확언을 하면서 거리를 두는 건 약간 좀 오버한 느낌.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정원이라든가 이 정보기관 출신들 또는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고위직을 포함해서 이렇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접촉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상.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를 주물렀던 박지원과 일면식도 없었다.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 측에서도 정치공작 특위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 유명한 김홍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이 사람이 단장 아닙니까? 거기에 김태우 수사관이라든가 전 수사관 이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검사 출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청와대 민정실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가 전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다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터무니없이 한 얘기는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홍준표 측에서는 펄쩍 뛰고 있고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홍준표 후보가 직접 뭐 공격을 하고 나섰더라고 반격을 하죠. 그렇죠.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이 또 나왔어요. 홍준표 스타일이 뭐냐면 이게 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나를 상대할 깜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공격할 만한 깜이 아니다. 이 홍준표의 스타일은 이거예요. 내가 가장 급이 높고 그 다음에 나를 상대할 급은 최소한 나보다 위나 나랑 거의 같은. 예를 들자면 김어준, 손석희 이런 그 상대 진영의 그런 진행자들은 굉장히 인정을 해요. 또 홍준표 저 후보가 막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껄껄껄껄 대면서 대응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를 막 누군가 공격을 하는데 정말로 정치 신인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내가 대꾸를 한 순간 내가 널 키워주는 건데 내가 뭐 너 같은 급하고 안 논다. 뭐 이게 굉장히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표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상대할 깜이 안 된다. 뭐 홍준표 의원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무시 전략이죠. 내가 누군데 그럼요. 너희들하고 같이 놀 깜이 아니야. 급이 아니야. 급수가 달라. 뭐 이런 식인데 윤석열 후보야 정치 신인이고 정치권에 들어왔으면은 정치의 경력으로 봐서는 급이 다르지만 지금까지 이 대선판을 주도해온 사람은 윤석열 아닙니까? 자기는 최근에 역선택의 결과로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정도이지 급을 따질 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주 홍준표 후보의 전형적인 그 말투대로 못된 정치, 어디서 잘못 빼앗네 정치를 뭐 이런 어투를 써 가면서 윤석열 측에 대해서 반격을 가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누구도 지금 단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 지금 이미 고발이 됐으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고발된 지 뭐 나흘 만에 피의자로 입건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입건해갖고 그건 뭐 금방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윤 전 총장도 얘기했잖아. 이거 뭐 시간 걸릴 게 없다. 바로 특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로 진위 논란이 분명히 가려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고발 사주 이런 프레임보다 이것은 뭐 예. 확실하게 특정돼 있잖아요. 제3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금방 특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윤석열과 예를 들어 손중성 검사의 어떤 관계, 이 관계는 되게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그냥 뭐 그 어차피 지금 추미애가 임명한 거고 그쪽에서 유임한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딱 그렇지만 이쪽은 이미 관계가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났고 해서 물론 공개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비공개로 만났는데 조성은이 뭐 이렇게 뭐 드러냈지만 아무튼 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 밝히는데 어렵지 않다. 응?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제3의 동석자, 참석자가 있었다면은 누구냐? 그게 이필흥 씨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캠프 쪽에도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홍 캠프 쪽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 한다면은 박지원과 홍준표 간에 뭔가 미래학이라든가 뭐 이 공작 사주에 어떤 뿌리랄까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근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양 후보 측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상대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깔아놓은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면, 이건 너네들 문제야, 이거거든요. 이진동이라는 사람, 그 사람 TV 조선했던 사람이야, 우리는 몰라. 그 다음에 뭐 홍준표, 그 홍준표 너네 당 사람들 아니야. 너네 당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거야,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간단한 수사를 공수처가 차일피일 밀어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 경선 앞으로도 6차 토론까지 가지만 10월 8일까지 이걸 그냥 끌어버리면 이 토론회가 완전히 이걸로만 한 6차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은이라든가 이게 이제 옛날 미래통합당 선대 부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럴 경우 여권이 생각한 이관계, 자중질환, 반관계 이게 딱 들어맞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아주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잔상에는 이제 조성은, 박지원 이거보다 둘이 싸우는 것만 홍준표와 뭐 이게 맞다 그러다 뭐 이런 것만 남을까봐 저는 이게 사실 상당히 좀 걱정되는 어떤 프레임. 그래서 지금 6차의 토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격화될 게 뻔한 것이고 과연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정말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걱정됩니다.